이번에 20월 시기로 같은 경우는 다시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잖아요. 이게 통화정책이라든지 사실은 중심을 잃을 가능성들이 조금은 좀 생겨날 수가 있고요. 추세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달러 자산이라는 게 매력적이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대세를 가져가는 자산도 이렇게 굴곡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도 너무 안 좋게 바라보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환율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네. 요즘 이제 환율이 이제 1,400원 육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거냐, 혹은 뭐 뉴노멀이 온 거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환율을 바라볼 때 예전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건지가. 예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익숙했었던 뭐 1,100원 이 환율 레벨보다는요, 확실히 바닥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높았었어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22년 3월에 미국이 0이었고요. 우리가 1.5였거든요. 지금 그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내년이 돼도 이 뒤집어진 건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높게 유지가 돼요. 우리나라보다. 성장 모멘텀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우리 금리가 높았는데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금리만 봐도 펀더멘탈리 과거보다는요, 환율이 조금 더 높아질 여지를 남겨줘요. 두 번째는 그 방금 전에 환율 1,400원 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환율의 레벨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건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바닷가를 가요. 바닷가를 가면 이렇게 바닷가에 최대한 붙어서 파도를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럼 어디까지 바닷가로 접근하느냐? 발이 안 젖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딱 가보니까 딱 그 어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정도에 서 있으면 그 위로는 파도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거죠. 다음 날 가서도 거기 서 있어요. 근데 와, 다음 날은 파도가 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양말이 젖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뒤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나올 거냐? 물이 안 닿는 데까지 나와야죠. 몇 미터 뒤로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이 안 닿는 데까지 나와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달러가 강세 압력이 있어요. 그럼 환율이 뛰겠죠. 그럼 어디까지 뛸까? 모르죠. 네. 근데 느낌은 있는 거죠. 뭐냐면 일정 레벨 올라왔을 때 이게 잘 안 눌려요. 방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눌려요. 왜냐면 이 상승 압력이 워낙 세니까, 파도가 밀려오는 압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로 좀 물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1380, 1390, 1400 이렇게 밀려 나오잖아요. 1390까지 오니까 이 압력이 확실히 약해요. 그러면은 누르는 힘이 세니까 압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환율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낮아져요. 잠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레벨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몇 미터 뒤로 나와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파도가 안 오는 데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환율 변동성이 안정이 되거든요. 네. 지금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원화만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가 그렇죠. 되니까. 우리가 1,150원의 환율을 보실 때, 1,100원의 환율을 볼 때, 그때 당시 엔화가요, 달러당 90엔, 100엔 했었어요. 근데 지금 150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본 주식시장을 저렇게 이제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통화가 너무 약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전체가 달러 강세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역행하는 게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다, 그 다음에 트럼프에 의해서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할 때 여기서 어느 환율 레벨 이상으로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넌센스란 얘기죠. 그럼 환율 올라가면 문제가 커지지 않냐?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위험해서 환율이 뛰는 거면 이거는 경계해야 돼요. 그럼 자본 유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해서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로 간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 레벨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는 레벨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해진 게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환율 많이 오르면 걱정하는 분들이 일단 많았는데, 그렇죠. 요새는 또 워낙 이제 미국 주식 가진 분들이나 달러 자산을 가진 분들이 또 많아서 오히려 환율 오르면 또 웃는 분들도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옛날이랑 달라진 게 해외 투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대외 순자산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옛날에는 달러가 달러 값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의 부채가 크잖아요. 만약에 달러 순부채가 많으면 달러 값이 오르면 이거 갚으려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부채 부담이 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자산이 많다 오히려 그럼 달러 값이 뛰었을 때 오히려 거기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달러 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 저도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방어력도 예전보다 좀 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아두고 해서 항상 하는 얘기들은 그런 거거든요.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아놓고 또 뭐 외평기금에서 좀 써도 뭐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네네.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시점 대비 강해졌냐 이걸 뭐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생겨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국에서 환율 방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올해 특히 올해 4월이었나요?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때 거기서도 효과적인 방어를 했었고 과거에도 보면은 코로나 때도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한미 통화 수합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만의 방어력을 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환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공조의 가능성이 굉장히 빠르게 열려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글로벌 안정망, 금융 안정망은 과거 대비로 강해진 건 금융위기 이후에 그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네네. 하는데 일본이 또 이번 주에 또 금리 결정을 해요. 금리 결정하는데 일단 뭐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가끔씩 일본 총재도 보면 잊을만 하면 인상 언급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인상을 언급하는 속내가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일본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진다,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거죠. 엔 강세를 원해요, 엔 약세를 원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우에다 총재는 안정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을 원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비닐봉투 이렇게 쳐 올리는 그 게임도 아니고 그 장난치잖아요. 네. 근데 한번 잠깐 보세요. 비닐봉투를 쳐서 올리는 게 어려울까, 내리는 게 어려울까, 여기 딱 멈춰 있게 하는 게 어려울까. 세 개를 보면 가운데 멈춰 있게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계속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너는 위로 치는 거야, 아래로 치는 거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쳐야 돼요. 그럼 이제 밖에서 바로 보면 야, 쟤는 밑으로 내리치는 것도 아니고 위로 올려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 왜냐면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시장이 되게 빠르게 앞서가요. 그래서 N 강세 만들 것 같아 하면 N 강세가 확 진행됐다가 아니라는데 하면 N 약세가 확 진행됐다가 막 이게 요동을 쳐요.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은 거기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N 약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금리 인상에서 잡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개인 강세니 하면서 확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 천천히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N 강세가 천천히 진행된다고 할 때 이 추세선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지 이걸 원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중앙은행이 원하는 게 뭐냐? 압도적인 N 강세냐, 압도적인 N 약세냐 그게 아니고요. 되게 완만한 변화와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지금처럼 막 이리저리 쏠려갈 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줘야 돼요. 아, 근데 그래도 중앙은행의 발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약발이 점점 줄어들 텐데요. 네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평행 주차 해보셨잖아요. 네. 이제 공간이 하나 있는데 평행 주차하는데 이게 되게 좁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술도 좋아야 되고.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평행 주차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가 이 양쪽 차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요. 되게 나이스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제력이 확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아, 근데 일본은 기술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주차 기술이.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러니까, 거기도 막 불안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 N 약세가 결국에는 지금 자민당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2005년도에 고이즈미 당시에 이제 총리가 당선이 됐었을 때 중의원 해산하고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중의원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정을 해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은 중심을 잃을 가능성들이 조금은 좀 생겨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런 N 약세가 결국에는 지지율하고도 연결된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일방적인 N 약세에서는 좀 벗어나려는 노력을 좀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통화 정책도 널뛰기 시작하면 뭐 지난번처럼 뭐 또 NK 충격의 또 어떤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갑자기 N 불안하겠네요. 약세로 확 돌아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래서 지난 7, 8월부터 보시면은요 엔화 환율이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162엔에서 151로 빠졌다가 141로 빠졌다 갑자기 152로 뛰었다가 난리도 아닌 거죠. 아마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일본은행이 자기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얘를 갖다 이렇게 밴드 안에다 가두려는 노력들 이런 거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 나와서도 이제 중국 부양책 막 이제 발표할 시점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실제로 진짜 이렇게 중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네네. 좀 뭔가 변화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에서는 또 알맹이는 없다. 라는 또 얘기도 나오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중국 전인대 상무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세부적인 어떤 뭐 유동성을 푸는 조치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스텝씩만 올리려고 하지 화끈한 거 던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양방향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받기 때문에 일본식.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무 센 힘을 줬을 때는 2015년도에 그 한번 세게 힘 줬다가 중국 증시가 하늘로 뛰어가지고요. 버블 붕괴되면서 또 한 번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우를 또 한 번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리스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지려는 거를 건져내면서 버티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옆으로 던져져 나오는 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힘을 살살 주면서 시장의 기대에 어떻게 해야지 접근해 갈지를 갖다가 천천히 보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중국이 썼던 정책은요. 첫 번째는 과감한 통화 완화, 과거보다. 두 번째는 과감한 부동산 부양책. 세 번째는 주식시장 부양책. 이런 쪽으로 밀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부동산 부양에 대해서 기대를 할 때 조금 세게 해주길 바래요. 정부가 특별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땡겨온 걸로, 그러니까 건설사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주고 건설사들이 그걸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는 수요를 늘리는 건데 공급이 이만큼 쌓여있으면 수요를 늘리는 걸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같이 줄여주면서 수요를 늘려버리면 공급을 줄이면서 수요를 늘리면 아무래도 가는 효과가 더 빨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꽤 큰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 이걸 굉장히 많이 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를 중국이 바로 이렇게 맞춰준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시장하고의 뭐라고 해야 돼? 밀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맞춰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일본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밑으로 주저하는 건 싫지만 또 위로 튀는 건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오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화끈하게 안 줘? 뭐 이런 생각들, 뭐 대단한 거 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알맹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알맹이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채워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네. 중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는 거에 그렇죠.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뭐 물론 이제 부양책이 효과를 거둘지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만약에 살아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국 경제를 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해요.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우리 경제에 좋을까? 예전과는 좀 또 다른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 질문을 받으면 저도 마음이 무거운 게 이게 저도 현장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이 좋아진다고 우리나라 중국향 수출이 좋아진다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답니다. 그게 3, 4년 전하고 또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산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요. 계속 줄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원래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그 중간재에다 껍데기를 씌워서 수출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 수출에 좋아지는 대로 바로 직결이 됐는데 지금은 중국의 기술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생산 라인이 내재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나라한테 의존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준다는 얘기는 중국은 우리나라를 밀어내는 거고 괜찮다는 얘기고 우리가 중국 수출품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중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우리가 23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하죠. 네. 그럼 중국 경제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살아날까? 물론 총량에서야 당연히 경제가 나쁠 때보단 좋아지겠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중국이 1만큼 좋아질 때 우리가 똑같이 일씩 좋아졌다면 이젠 1만큼 좋아질 때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좀 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은 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네. 많은데 그게 이제 중국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좋은 거는 못 먹고 또 나쁜 거는 또 받게 되는 거 이렇게 될까 봐 참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얘기까지 했고 좀 그 지정학적 위기와 좀 연관지어서 또 얘기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금값이 좀 아, 많이 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금값이 오르는 게 어떤 뭐 이제 미국 대선 트럼프의 당선이나 어떤 미국의 어떤 미래를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뭐 중동 전쟁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지정학적 위기를 더 많이 반영하는 건지 그래서 최근 금값의 그 높은 상승 이거는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해지하려고 금을 담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도요. 물론 여전히 강한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예전보다는 조금 다소 약화됐다. 이런 걸 갖다 반영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달러가 강한데 무슨 소리냐. 미국 경제 강한데 달러가 원화 대비로는 강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엄청 늘면서 달러를 많이 풀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달러가 다른 종이 통화보다는 강하거든요. 네. 그럼 원화보다는 달러가 세요. 근데 달러는 많이 푸는데 원화가 더 많이 풀고 있는 거죠. 원화를.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둘 다 종이의 공급이 늘어나면 둘 다 떨어지는 건데 누가 더 많이 떨어지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anyway 달러도 풀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도 떨어지니까 이 달러를 갖다가 밖에서 바라보는 실물화폐는 금인데 그래서 이제 금이 달러 대비 세고 달러가 원화 대비 세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가운데 있는 달러를 쓱 빼면 원화 대비 달러 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금이 언제 이렇게 올랐어? 이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데다 포커스를 둔다면은 결국에는 금 가격의 상승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유 이걸 이제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투자하면 되게 부담된다. 라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가격이 꽤 부담스럽게 올랐다는 데는 공감을 해요. 근데 금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대체 자산입니다. 대체 자산은 옵셔널리 끼우는 거거든요. 옵셔널리 끼운다는 얘기는 주류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이드 메뉴거든요. 금은 왜 사이드에 왜 끼우냐면은 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출이 됐었을 때는 내 포트가 흔들릴 때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보험이 없거든요.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이제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예요. 생명보험, 보험료가 9만 원에서 1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거는 생명보험 가입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보험적으로 이렇게 대체 자산으로서 우리가 금을 가져간다는 거는요. 가격보다는 포트폴리오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는 좀 다른 상관도를 갖고 있는 자산을 담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 얘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참 요즘 들어서 너도 나도 이제 국장 탈출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예. 참 그래서 다 뭐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해서 좀 이제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장님께서 이제 저희 이제 머니올라 나와서 이제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포트폴리오를 넓게 펼쳐놔라. 예.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든 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넓게 펼치는 전략을 강조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워낙 좀 미국이 이제 세니까 또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는 이제 움직임이 강해지니까 좀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옮기는 게 맞는 건지 또 달러 자산의 전망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참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요. 결국에는 과거 대비해서 개인의 해외 투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 쪽으로 자산이 몰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한순간에 끝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뭐든지 영원하기는 참 어렵고 또 그게 하나의 여러 사람들의 레토릭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내러티브처럼 됐었을 때는 다들 그걸 동의하잖아요. 그럼 과하게 많은 자금이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자산이 좋은 건 맞는데 과하게 가격이 반응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런 쪽이 너무 과했을 때는 반대편에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달러 자산이라는 게 매력적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우리나라 주식이나 다른 나라 주식을 항상 이길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대세를 가져가는 자산이 있다면 이 대세를 가져가는 자산도 중간중간 너무 굴곡이 커지니까 이렇게 올라야 될 게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굴곡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런 굴곡을 갖다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도 너무 안 좋게 바라보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너무 우리나라 물론 이제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비중을 좀 갖고 가시는 전략들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뭐 미국 대선부터 뭐 국제 경제 얘기 뭐 폭넓게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제 슬슬 이제 한 해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제 투자 전략 안전하게 구독자분들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